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종합병원의 로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갑고 정제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마치고 병원 본관을 빠져나오던 중 VIP 병동으로 이어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이자 재계 서열 5위인 미래그룹의 전무 강민혁이 서 있었는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혁의 품에는 과거 그가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던 전 여자친구 최유라가 안겨 있었고 두 사람의 다리 사이에는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강민혁의 바짓단을 꼭 붙잡고 있었다. 아이를 바라보는 강민혁의 눈빛은 서윤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따스함과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닌 완벽하게 꾸며진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서윤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녀의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보통의 아내라면 당장 달려가 머리채를 잡거나 비명을 질렀겠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그룹 간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맺어진 정략 결혼이었지만 그녀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화려했던 커리어를 모두 포기하고 헌신했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광경은 그녀의 희생이 철저히 기만당했음을 증명하고 있었고 강민혁에게 서윤은 그저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한 트로피 와이프였을 뿐 진정한 안식처는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앱을 실행하여 초점을 맞추는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고 정확했다. 최유라가 강민혁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과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는 강민혁의 행복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서윤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병원을 빠져나왔는데 차가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하지만 도끼로 가득 찬 얼굴을 마주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우아한 미래그룹의 며느리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오래전 묻어두었던 야성이 깨어나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서윤은 시동을 걸고 도심의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화려한 네온사인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결혼 전 금융계에서 전설적인 투자 전략가로 불리며 수천억 원의 자금을 움직이던 인물이었으나 결혼과 함께 스스로 날개를 꺾고 세장에 갇히기를 택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견고한 세장의 문을 부수고 나갈 명분은 충분해졌으며 강민혁이 간과한 것이 있다면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고전적인 현모양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배신에 대해 눈물로 호소하며 동정을 구하는 대신 상대가 가장 고통스러울 방법으로 철저하게 갚아주는 냉철한 승부사였다. 한남동의 대저택에 도착한 서윤은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하이힐 소리를 죽이며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드레스룸에 있는 명품 옷가지나 보석 같은 사치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대신 개인 금고를 열어 결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관리해 오던 비밀 계좌의 보안 카드와 강민혁이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USB 메모리 하나만을 챙겼다. 이 거대한 집안에서 그녀가 챙겨야 할 것은 오직 무참히 짓밟힌 자신의 자존심과 앞으로 닥칠 전쟁을 위한 무기뿐이었다. 집안의 고용인들이 그녀의 평소와 다른 싸늘한 기운을 감지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으며 서윤은 짐을 챙긴 뒤 거실 소파 정중앙에 앉아 다리를 꼬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벽에 걸린 앤티크 시계의 태엽 소리가 정막을 깰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졌다.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강민혁이 들어왔다. 그는 병원에서 봤던 그 행복한 표정을 말끔히 지운 채 피곤에 찌든 연기를 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오늘도 회사 일로 중요한 미팅이 있어 늦었다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의 모습이 서윤의 눈에는 역겨움 그 자체였다. 옷깃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낯선 여자의 달콤한 향수 냄새와 셔츠 소매에 묻은 미세한 파운데이션 자국이 그의 이중적인 행적을 고발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스위치를 켰는데 갑작스러운 빛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서윤의 모습이 드러나자 그는 도둑질을 들킨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 안 자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는 강민혁을 향해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지만 그 기이한 고요함이 오히려 강민혁을 압도했다. 서윤은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그의 앞으로 밀어 던지듯 놓았고 종이가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의 팽팽한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눈동자를 굴리는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윤은 낮지만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당신의 완벽한 쇼윈도 부부 노름은 끝났어. 강민혁, 이제 그만 우리 이혼해. 그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강민혁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 있어 한서윤의 이혼 선언은 고작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반항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감히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다는 상황 자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들어 독한 술을 단번에 들이키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는데 그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커녕 소유물에 대한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며 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너는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아냥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거실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추악한 모습은 서윤이 알던 남자가 얼마나 얄팍하고 비열한 인간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서윤의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착각한 듯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최유라와의 관계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가 자신에게 안겨준 아들이야말로 미래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라며 서윤의 불임 사실을 잔인하게 후벼 팠다. 너 같은 목석 같은 여자와 사는 것이 얼마나 숨 막히는 일이었는지 아느냐고 소리치며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양 뻔뻔하게 굴었고 유라와 아이는 내게 숨 쉴 구멍이었다고 정당화했다. 서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변명들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슬픔이 아닌 완벽한 해방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남자에게 기대할 가치도 분노할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서윤은 강민혁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강민혁은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지금 나가면 위자료는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담할 수 있다고 믿는 그의 사고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지만 그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그가 준 신용카드와 배경 덕분에 살아가는 기생초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힘을 숨기고 있는 포식자라는 사실이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3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 같은 저택을 완전히 벗어났다.
차가운 밤 공기가 서윤의 얼굴을 스치자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실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세단을 타고 도심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한남동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음산하게 보였다. 서윤은 차 안에서 블루투스 이어셋을 착용하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는데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은 전화를 받았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고 명료했다. 서윤은 감정을 배제한 건조한 목소리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짧게 말했고 상대방은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즉시 준비하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남 테헤란로의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텔이었는데 이곳은 그녀가 결혼 전부터 타인의 명의를 빌려 비밀리에 관리해 오던 그녀만의 요새였다.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을 거쳐 들어선 실내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은 전 세계 증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서윤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재벌가 며느리의 상징과도 같았던 단아한 원피스를 벗어던지고 활동하기 편한 정장 바지와 실크 블라우스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뿔테 안경을 썼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이 과거 금융가를 호령하던 전설적인 투자 전략가 S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냉철한 승부사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는 과거 서윤의 오른팔이자 현재는 법조계에서 괴짜로 소문난 박진우 변호사였다. 그는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며 주로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소송을 맡아왔는데 서윤의 호출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서윤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복귀를 환영한다고 인사했고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강민혁과 최유라 그리고 아이가 함께 있는 사진과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강민혁의 차명 계좌 내역이 담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가 아니라 미래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다이너마이트였다. 박 변호사는 서윤이 건넨 자료들을 훑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일반적인 조사로는 절대 입수할 수 없는 내부 기밀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민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뜬 소문으로만 돌았을 뿐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는데 서윤은 그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는 척하며 틈틈이 그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백업해 두었고 그의 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해 왔던 것이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었지만 본능적인 감각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제 이 자료들은 강민혁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밧줄이 될 것이었다. 서윤은 박 변호사에게 당장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먼저 적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연막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민혁은 서윤이 빈털터리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테니 그 방심을 최대한 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미래그룹 전무 강민혁의 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기사를 오히려 역으로 배포하라고 주문했다. 적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는 순간 추락시켜야 그 고통이 배가 되는 법이며 대중들이 그를 완벽한 남편이자 아빠로 인식하게 만든 뒤 추악한 진실을 터뜨릴 계획이었다. 박 변호사는 그녀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계획에 혀를 내두르며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남동 저택에 홀로 남겨진 강민혁은 분노가 가라앉자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곧바로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해버렸다.
그는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전했고 유라는 수화기 너머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이제 우리 세상이라며 당장 내일이라도 짐을 싸서 그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유라의 말에 강민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러라고 허락했다. 그는 서윤이 없으면 집안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고 유라가 서윤처럼 조용하고 완벽하게 내조를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간과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하여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샴페인 병이 곧 자신들의 머리를 깨뜨릴 흉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새벽이 밝아오자 서윤은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커피를 마셨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미래그룹의 주주총회 일정과 주요 주주들의 성향, 그리고 경쟁사인 선진그룹의 동향까지 모든 데이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강민혁이 가진 권력의 원천은 미래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있었고 그 승계를 막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경쟁사의 그림자 고문으로 들어가 미래그룹을 외부에서부터 흔들고 내부에서는 법적인 공방으로 그들을 질식시킬 작정이었다. 해가 떠오르며 도시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시작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고 금융정보 터미널에 접속하여 익숙한 IDS를 입력했다. 그녀의 접속 신호가 뜨자마자 비공개 투자자 포럼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전설의 귀환을 알리는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게시판에 짧고 간결한 암호문 하나를 남겼는데 그것은 곧 닥쳐올 태풍을 예고하는 경고장이자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보내는 소집 명령이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한서윤이 아닌 냉혹한 자본의 화신이 되어 강민혁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파도처럼 휩쓸어 버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비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다. 한남동 저택의 주인은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는데 서윤이 떠난 빈자리를 최유라가 차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유라는 자신의 짐 가방을 들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현관을 들어섰고 고용인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맞이해야 했다. 유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이질감이 감돌고 있었다. 고상하고 절제된 기품이 흘러넘치던 서윤의 인테리어와 화려하고 과시적인 유라의 취향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강민혁은 유라와 아이를 보며 이제야 진정한 가정을 꾸렸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서윤의 흔적들은 마치 유령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서재의 책장 정리 방식부터 냉장고 속 식재료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서윤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민혁은 설명할 수 없는 부재감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 찝찝한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서윤이 곧 무릎을 꿇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그는 서윤이 자신의 재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실 속 화초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서윤의 법인 카드와 사용하던 차량을 모두 정지시키고 그녀가 갈 만한 호텔이나 지인들의 연락처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길거리로 내몰려 처절하게 고생을 해봐야 자신의 그늘이 얼마나 안락했는지 깨달을 것이라는 오만하고 잔인한 계산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서윤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지기만 했다. 민혁은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유라는 그런 민혁의 눈치를 살피며 안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 고용인들을 쥐잡듯이 잡으며 집안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었다. 그 시각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이자 미래그룹의 영원한 라이벌인 선진그룹의 본사 대강당에서는 긴급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최근 미래그룹에게
시장 점유율을 뺏기며 위기설이 돌고 있던 선진그룹이었기에 주주들의 분위기는 험악했고 경영진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단상에 오른 선진그룹 회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회사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회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전략을 재수립하기 위해 외부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수석 전략 고문을 영입했다고 밝혔는데 장내는 의아함으로 술렁거렸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위기의 선진그룹을 구할 구원투수로 등판한다는 것인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들어왔다.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는 여성의 모습이 조명을 받으며 드러나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거대한 함성 같은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몸에 딱 맞는 네이비색 정장, 그리고 지적인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고 있는 그 여성은 다름 아닌 강민혁의 아내 한서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조용한 내조의 여왕이 아니었으며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는데 저는 오늘부로 선진그룹의 전략 기획을 총괄하게 된 한서윤입니다. 라는 짧은 인사는 대한민국 재계를 강타할 핵폭탄과도 같았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도 결연했다. 이 충격적인 뉴스는 즉시 속보로 타전되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을 도배하기 시작했는데 검색어 1위는 단연 한서윤과 선진그룹 그리고 미래그룹 강민혁의 이름이었다. 집무실에서 느긋하게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강민혁은 비서가 사색이 되어 틀어준 뉴스 화면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 속의 아내는 자신이 알던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으며 경쟁사의 임원 배지를 달고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는 적장의 모습이었다. 민혁은 너무나 큰 충격에 들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손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하고 선진으로 갈 수 있어라며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무실 벽에 부딪힐 뿐이었다. 강민혁은 즉시 선진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려 했지만 비서실에서는 회의 중이라며 연결을 거부했고 서윤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그는 배신감에 치을 떨며 서윤이 자신을 엿먹이기 위해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금융권에서 S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던 과거의 소문들이 뇌리를 스치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면 자신이 저지른 외도와 무시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꼴이 되는 셈이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임원들이 줄줄이 들어와 대책을 논의하자고 아우성쳤는데 주가가 요동치고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보고가 빗발쳤다. 민혁은 머리를 감싸주며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하게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한남동 저택에서 뉴스를 접한 최유라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는 서윤이 그저 돈 많은 남편 덕에 호의호식하던 무능한 여자라고 생각했기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할 계획을 세웠는데 서윤이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강민혁과의 불화 때문에 홧김에 경쟁사로 이적하여 남편을 협박하고 있다는 식의 찌라시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또한 익명 게시판을 통해 서윤이 결혼 생활 내내 사치가 심했으며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짓 폭로글을 작성하여 유포했다. 유라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며 대중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서윤을 파렴치한 여자로 매도하여 그녀의 사회적 평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판단했다. 그날 오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서윤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는데
내용은 자극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사람들은 쉽게 현혹되었다. 재벌가 며느리의 이중 생활이라느니, 남편의 라이벌 회사와 내통하여 기밀을 빼돌렸다느니 하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사실인 양 포장되어 확산되었다. 강민혁은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방관하며 은근히 즐겼는데, 서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용서를 빌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홍보팀에게 지시하여 이러한 루머를 막지 말고 오히려 은밀하게 부추기라고 명령했고, 서윤을 배신자로 낙인 찍어 선진그룹 내에서의 입지조차 흔들리게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을 부렸다. 그러나 그들은 서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선진그룹 본사의 수석 고문실에 앉아있던 서윤은 모니터 화면에 가득 찬 자신에 대한 악플과 루머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진우 변호사는 분개하며 당장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서윤은 그를 제지하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지금 대중들이 쏟아내는 비난의 에너지를 역이용하여 강민혁과 최유라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는 박 변호사에게 미리 준비해둔 USB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강민혁이 최근 추진하고 있던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의 치명적인 재무 결함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횡령,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닌 팩트로 무장한 미사일이었고, 타깃은 강민혁의 심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증권가는 전날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에 휩싸였는데, 유력 경제지 일면에 미래그룹 강민혁 전무유령회사 설립 의혹,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정황 포착이라는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실렸기 때문이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계좌 내역과 이면,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반박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신빙성이 높았다. 서윤에 대한 사적인 루머들로 시끄럽던 여론은 순식간에 재벌가의 비리와 부패 문제로 옮겨 붙었고, 대중들의 분노는 강민혁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미래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고,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민혁이 쳐놓은 덫에 그 자신이 걸려든 꼴이 되었고, 최유라가 퍼뜨린 루머들은 오히려 강민혁의 비리를 덮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는 역풍을 맞게 되었다. 강민혁은 집무실에서 걸려오는 항해 전화와 주주들의 빗발치는 원성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는데, 도대체 이 비밀 문서들이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금고와 보안 서버를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믿었지만, 그 모든 보안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의 아내 한서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제야 그는 서윤이 단순히 짐을 싸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고, 대신 회사 법무팀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사로 오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선진그룹 회의실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서윤은 씁쓸함과 통쾌함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민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기보다는 권력과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스스로 파괴한 한 남자의 말로를 지켜보는 관찰자의 입장이었다. 그녀는 선진그룹 임원들에게 이번 사태로 인한 반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지시하며 냉철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선진그룹은 미래그룹의 주력 사업이었던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재들을 스카우트하고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개인적인 치부와 비리로 허우적거리는 동안 서윤은 그가 쌓아올린 기업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최유라는 뉴스를 보며 공포에 질려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는데, 강민혁이 무너지면 자신과 아이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해결해보라고 소리쳤지만 강민혁은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유라는 배신감과 불안감에 몸서리치며 다른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위험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를 이용하여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이것이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유는 이미 최유라의 과거 행적과 아이에 대한 비밀까지 모두 파악하고 그녀가 자멸의 길로 들어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유는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숨을 골랐는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남아 있었다. 강민혁과 최유라가 법정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아이를 볼모로 잡으려 할 때 터뜨릴 마지막 카드가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박진우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친자 확인 소송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짧은 내용이었다. 서유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건배를 제의하듯 잔을 들어 올렸다. 내일이면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대한민국 언론사란 언론사는 모두 모인 듯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는 미래그룹 강민혁 전무와 선진그룹 한서윤 고문의 첫 공판 기일이었기에 대중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재판 며칠 전 강민혁과 최유라는 공중파 방송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불륜을 뒤늦게 찾아온 운명적인 사랑으로 포장하며 눈물 섞인 호소로 여론을 뒤흔들었다. 최유라는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품에 안긴 아이를 어루만지며 아이에게만은 아빠가 필요했다고 흐느꼈고 강민혁은 그런 그녀를 감싸 안으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 교묘한 감성팔이는 일부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여 한서윤을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였다. 법원 입구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서고 강민혁과 최유라가 모습을 드러내자 플래시 세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강민혁은 수척해진 척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에는 서윤을 향한 적애와 승리감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도 간간히 최유라의 손을 꼭 잡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세상의 비난을 견디며 사랑을 지키는 순교자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 최유라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련한 여인 흉내를 냈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며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거짓된 드라마가 법정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아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했다. 잠시 후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법원 정문에 조용히 도착했는데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상대 측의 화려한 등장과는 대조적으로 단정하고 기품 있는 블랙 슈트 차림이었으며 액세서리는 결혼 반지를 뺀 자리에 남은 희미한 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심경을 물었지만 서유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정면만을 응시하며 법원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현장 분위기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했고 셔터를 누르던 기자들조차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그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무거운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듯했다. 법정 내부는 양측 변호인단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민혁 측 변호인은 예상대로
서윤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결혼 생활 내내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강민혁에게 정서적인 고립감을 주었으며 이혼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사로 이직하여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고의로 실추시켰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최유라와의 관계는 파탄난 혼인 관계 이후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었으며 아이의 존재야말로 가정을 유지하려는 강민혁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강민혁은 변호인의 변론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고 방청석 곳곳에서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의 변호인인 박진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히 증거에 입각한 팩트 폭격을 시작했는데 먼저 병원 로비에서 찍힌 사진들과 호텔 출입 기록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사진 속에 찍힌 날짜는 강민혁 측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시점보다 훨씬 이전이었으며 심지어 서윤이 유산의 아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법정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상간녀와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다녔다는 명백한 증거들은 강민혁이 쌓아올린 순정남 이미지를 단숨에 박살내버렸다. 강민혁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최유라는 당황하여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윤이 준비한 반격의 서막에 불과했는데 박 변호사는 강민혁이 아이를 핑계로 재산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가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쟁점을 던졌다. 그는 강민혁이 혼외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해 서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가 미래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임을 강조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박 변호사는 재판장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요청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상속권을 둘러싼 기망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얻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아이가 정말 당신의 핏줄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서윤의 돌발 질문에 강민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소리쳤다. 그는 내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란 말이냐며 서윤이 이제는 미쳐서 헛소리까지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 확신에 찬 태도가 강민혁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재판장에게 제출할 추가 증거가 있다며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과거 최유라가 강민혁과 헤어져 있던 공백기 동안 만났던 남자들에 대한 조사 기록과 아이의 출생 시기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였다. 최유라가 강민혁을 다시 만나기 직전까지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으며 아이의 출생 시기가 강민혁과 재회한 시점과 미묘하게 어긋난다는 정황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유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서윤을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며 악을 썼지만 그녀의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키는 꼴이 되었다. 강민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최유라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동안 철석같이 자신의 아들이라 믿고 온갖 애정을 쏟아부었으며 그룹의 후계자로 키우겠다고 공언해 온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싹트자 강민혁의 뇌리는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비틀거렸고 서윤은 그런 그를 보며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체계를 받기 위해 재판부에게 정식으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산정에 있어 혼외자의 존재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만약 아이가 강민혁의 친자가 아니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 결혼이자
기망 행위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강민혁의 변호인은 인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렸다. 판사의 봉이 3번 두드려지는 소리는 마치 강민혁과 최유라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법정 내부는 기자들의 타자치는 소리와 웅성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혁은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고 최유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서윤의 뒤로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질문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아이의 친부 논란에 대한 진실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고 서윤은 짧게 한마디만을 남겼다. 진실은 언제나 명백하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녀의 이 한마디는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대한민국의 여론을 180도 뒤집어 놓았다. 대중들은 강민혁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착각하고 조강지처를 벌인 희대의 바보가 되었다며 조롱했고 최유라는 재벌가를 속이려 한 꽃뱀으로 낙인 찍혀 맹비난을 받게 되었다. 강민혁과 최유라가 공들여 쌓아 올린 피해자 코스프레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밤 강민혁은 한남동 저택 거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는 최유라의 멱살을 잡고 당장 사실을 말하라며 소리쳤고 아이는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유라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발악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집안의 물건들을 때려 부수며 자신의 멍청함을 저주했고 서윤이 경고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아 괴로워했다. 신뢰가 무너진 가정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고 그는 자신이 스스로 그 지옥문을 열고 들어왔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한때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였던 아이조차 이제는 의심과 증오의 대상으로 변해 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한편 서윤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박진우 변호사가 앉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대응 전략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서윤은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비밀리에 아이의 머리카락을 입수하여 유전자 검사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결과는 불일치였고 그녀는 이 확실한 패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기 위해 법정이라는 무대를 이용한 것이었다. 서윤은 잔인하지만 강민혁이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방법은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전 국민 앞에서 확인사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고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재판장이 봉투를 개봉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방청석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시선은 단상 위로 집중되었다. 강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앉아 있었고 최유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꼼꼼히 훑어본 뒤 마이크를 조정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그 내용은 법정 안을 거대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식 결과 원고 강민혁과 사건 본인 사이의 친생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99.9%의 불일치 확률이라는 과학적 수치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판결을 듣는 순간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괴수와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최유라를 노려보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지해야 할 정도로 흥분해 있었다.
최유라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참회나 미안함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거짓이 들통난 것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다. 방청석에서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고 카메라는 아수라장이 된 피고석을 향해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3세가 자신의 핏줄도 아닌 아이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스캔들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었다. 서유는 이 모든 광경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예상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결과였기에 놀라움조차 없었다. 그녀는 이미 사설 탐정을 통해 최유라가 과거 사채업자 출신의 남자와 동거했었으며 그 남자가 도박 빚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자 임신한 상태로 강민혁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최유라에게 강민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구제해 줄 물주이자 동아줄이었던 셈이다. 서유는 변호인을 통해 최유라가 아이의 친부와 주고받았던 협박 문자 메시지와 송금 내역까지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확인 사살을 가했다. 법정 스크린에 띄워진 추악한 거래의 흔적들은 최유라가 강민혁을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강민혁은 스크린에 뜬 증거들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실은 자신을 돈줄로만 여긴 사기꾼이었고 자신의 분신이라 여기며 목숨처럼 아꼈던 아이가 생판남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자아를 송두리째 붕괴시켰다. 그는 서윤을 배신하고 선택한 대가가 고작 이런 추악한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지난 시간 동안 서윤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그녀를 내쫓으며 느꼈던 쾌감이 부메랑이 되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법정 바닥을 치며 오열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그녀는 감정적인 파멸에 이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파멸을 선사하기 위한 두 번째 버튼을 눌렀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선진그룹의 전략기획실은 미래그룹의 부실 경영과 분식 회계에 대한 결정적인 내부 고발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했다. 이른바 한서윤 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파일에는 강민혁이 주도했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세탁 경로와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민혁의 개인적인 스캔들로 이미 휘청거리던 미래그룹의 주가는 이 대형 악재가 터지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하며 곤두박질 쳤다. 증권가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미래그룹 본사 앞에는 소액 주주들과 시민단체들이 몰려들어 강민혁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래그룹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회장인 강민혁의 부친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룹 내에서 강민혁을 지지하던 세력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고 그동안 그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임원들은 그를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혁은 하루아침에 그룹의 황태자에서 회사를 말아먹은 역적으로 전락했고 검찰은 그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즉각적인 소환 통보를 내렸다. 법원을 빠져나온 서유는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짧지만 강렬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녀는 미래그룹의 이번 사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라며 자신은 선진그룹의 일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경쟁사의 비판이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는 개혁가의 의지로 받아들여졌고 대중들은 그녀를 정의의 사도로 칭송했다. 한때 버림받은 아내라고 조롱받던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콘으로 부상했으며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수많은 여성의 워너비가 되었다. 반면 강민혁과 최유라는 대중의 지탄을 받는 공공의 적이 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밤이 깊어지자 텅 빈 한남동 저택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강민혁은 불 꺼진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위스키 병을 들이키고 있었다. 최유라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끌려갔고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으로 인계되었다. 화려했던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고용인들조차 모두 떠나버린 그곳에서 강민혁은 뼈저린 고독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술에 취한 눈으로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사진 속의 서유는 맑고 지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는 그 미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알지 못했고 그녀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서윤의 번호를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렸고 그에게 사과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메아리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하수구에 버리고 썩은 돌멩이를 주워다가 보물처럼 떠받들었다는 사실에 미칠 것만 같았다.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모두 잃고 빚더미와 감옥행만이 남은 그의 현실은 그가 자초한 인과응보의 완벽한 결말이었다. 그 시각 서윤은 선진그룹 본사의 집무실에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미래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인수 합병하기 위한 제안서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강민혁이 망가뜨린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그녀의 큰 그림이었다. 그녀는 감정에 치우쳐 복수만을 위한 파괴를 한 것이 아니라 붕괴된 폐허 위에서 더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한 건설적인 파괴를 감행한 것이었다. 박진우 변호사가 들어와 강민혁의 처참한 근황을 전하며 통쾌해했지만 서윤은 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강민혁은 이제 증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실패한 과거의 데이터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 포토라인에선 강민혁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며칠 동안 감지 못한 수염,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과거에 오만했던 재벌 3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TV 뉴스를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최유라는 유치장 안에서 절규했지만 그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꿈꾸던 신데렐라 스토리는 잔혹 동화가 되어 막을 내렸고 그녀의 욕망이 빚어낸 비극은 세상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남겼다. 서유는 TV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오늘은 선진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날이자 그녀가 독자적인 투자회사의 대표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라는 수식어에 갇히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마쳤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웠으며 시련을 딛고 일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며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다. 이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죠. 과거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의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난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재벌가의 추문은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인 여의도와 강남의 테헤란로에서는 그 사건이 남긴 여파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강민혁은 잿빛 수의를 입은 채 멍하니
쇠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과거의 귀공자 같은 태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췌하고 거칠어져 있었다. 그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에게 남은 것은 1.5평의 좁은 공간과 끝없는 후회뿐이었으며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은 그를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접견 신청이 있다는 교도관의 말에 강민혁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품고 면회실로 향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족이 아닌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온 변호사뿐이었다. 투명한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변호사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이혼 신고가 최종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리는 서류를 내밀었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 남남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붉은 인주는 마치 그의 가슴에 찍힌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변호사에게 서윤이 어떻게 지내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변호사는 짤막하게 잘 지내신다는 말만 남기고 가방을 챙겼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관심은 비난이나 욕설보다 더 뼈아프게 강민혁의 가슴을 후벼 팠는데 그는 자신이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한편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최유라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는데 그녀는 사기 및 공갈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녀는 감방 동료들 사이에서도 꽃뱀이라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매일 밤이 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죽여 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상류 사회의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전과자라는 붉은 줄과 세상의 조롱뿐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핏줄이라며 이용하려 했던 아이는 복지기관을 통해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불행 중 다행인 일이었다. 유라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워 자신이 저지른 욕망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랜드마크 타워 최상층에서는 새로운 투자 전문 기업 더에스 홀딩스의 창립 기념 리셉션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금융권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는데 이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한서윤 대표였다. 그녀는 세련된 화이트 슈트를 입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과거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던 시절에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CEO의 아우라가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더에스 홀딩스는 출범과 동시에 미래그룹의 알짜 계열사들을 인수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며 업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었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창립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실려 있어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를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연설 도중 그녀는 잠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는데 수많은 불빛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험난했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신과 절망의 바닥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마침내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린 그녀에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성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타인에 의해 규정되던 삶을 끝내고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서 내려가는 인생 이막의 화려한 서막이었다. 리셉션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서윤은 텅 빈 연회장에 남아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박진우 변호사가 다가와 잔을 부딪히며 축하 인사를 건넸는데 그는 이제 서윤의 법률 자문이자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박 변호사는 강민혁과 최유라의 근황을 넌지시 전해주며 통쾌했지만 서유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란 듯이 더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에 대한 증오나 분노조차 아까운 감정 낭비라고 생각했으며 이제 그들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얼룩으로만 남게 되었다. 미래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서윤의 영향력 아래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서윤이 강민혁의 부친인 강 회장과 맺은 비밀 협약의 결과였다. 병상에 누운 강 회장은 아들의 죄를 대신 사죄하며 서윤에게 그룹의 정상화를 부탁했고 서윤은 이를 받아들여 대주주의 자격으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임원들을 과감하게 내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여 회사의 분위기를 쇄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민혁이 망쳐놓은 회사를 되살린 것은 그가 버린 아내였으며 이 사실은 재계의 전설적인 일화로 회자되었다. 서유는 감정이 아닌 철저한 이성과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며칠 뒤 서유는 바쁜 일정을 쪼개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차를 몰고 교회의 한적한 미술관을 찾았다. 그곳은 결혼 생활 중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몰래 찾아와 마음을 달래던 그녀만의 비밀 아지트였는데 예전에는 슬픔과 외로움을 안고 왔던 곳을 이제는 승자의 여유를 가지고 찾게 된 것이 감에 깊었다. 그녀는 전시된 그림들을 천천히 감상하며 내면의 평화를 즐겼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정원 벤치에 앉아 가져온 책을 읽었다.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풍경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족쇄처럼 그녀를 타삼해던 의무와 가식적인 관계들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다. 미술관을 나서던 서유는 우연히 벤치에 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젊은 부부와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과거 강민혁이 병원에서 보여주었던 가짜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함보다는 잔잔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쌓아가는 것이며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진리를 그녀는 혹독한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녀는 이제 혼자여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가 되었기에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행복을 구걸할 필요가 없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유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고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다음 주 예정된 해외 출장 일정과 투자 미팅 알람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는데 그 바쁜 일상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활력소였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과거의 우울한 그늘 대신 단단하고 생기 넘치는 눈빛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앞으로 펼쳐질 길 위에서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노라고.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서유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결혼 전 금융계의 신성으로 불리던 시절부터 써오던 투자 노트였다. 결혼과 함께 덮어두었던 그 노트를 다시 펼치며 그녀는 맨 뒷장에 새로운 목표를 적어 내려갔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되겠다는 포부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저 거대한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그녀의 앞길을 비추는 별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당당하게 문을 나섰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새로운 전설이 쓰여지고 있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이혼녀가 아닌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의 아이콘이자 여성 리더의 대명사로 각인되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배신과 아픔으로 얼룩진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녀는 그 가시를 밟고 일어서서 자신만의 꽃을 피워냈다. 강민혁이 병원 로비에서 보여준 그 거짓된 포옹은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깊은 잠에서 깨워 진정한 자아를 찾게 해준 기폭제가 되었다. 무너진 신뢰의 폐허 위에서 그녀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자신만의 성을 쌓았고 이제 그 성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훈장이 되었고 시련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이었다. 서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와 기다리고 있던 임원들과 함께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옅지만 확신에 찬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빛나는 승리자의 미소였다. 전 여친과 아이를 껴안은 남편을 목격했던 그날의 비극은 이제 완벽한 해피엔딩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며 그녀는 찬란한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